지난 10년 동안 물가 상승세가 별로 없었으니까 원자재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살이 나온다는 얘기할 정도로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인플레라는 새로운 시나리오를 해지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일부 쪽으로 담아가자. 코로나 당시 이제 저성장 전문가 국면에서 연준이 또 유동성 주입을 통해서 자산 가격을 이제 급격히 좀 끌어올렸고, 그럼 지금 환경은 약간 저성장 고물가냐 아니면 그래도 뭐 적정한 속도로 성장하면서 고물가로 갔냐, 뭐 이런 국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과 원자재 이런 그 대체 투자에 대해서는 뭐 좀 그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뭐 직접 원자재나 이런 거에 직접 투자할 수도 있는데 뭐 어떤 전략을 좀 포트폴리오 전략? 그러니까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자산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그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자산에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원자재와 금이 들어가요. 근데 다만 이 원자재나 금 같은 경우는 주류 투자 자산이라기보다는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체 정도죠. 그러다 보니까 포트폴리오의 아주 일부 정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쪽은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물가가 상승하긴 했지만 지난 10년 동안 물가 상승세가 별로 없었으니까 원자재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살이 나온다는 얘기할 정도로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원자재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자산은 예를 들어서 인플레라는 새로운 시나리오를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를 대비해 가지고 담아가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일부 쪽으로 담아가자,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결국에는 이겁니다. 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고성장 고물가, 저성장 저물가, 저성장 고물가, 이런 환경의 변화가 지금 되게 빠르게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올해 상반기만 해도 강한 경기 부양 때문에 고성장 고물가의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하다가 올해 4, 5월을 거치면서 성장세 둔화될 것 같은데 그럼 저성장 저물가로 다시 박혀버리는 거 아니야? 하면서 여기로 있다가 4월 달에 다시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성장주가 뛰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성장은 안 나오는데 물가가 오르는 것 같아. 공급망의 문제하면서 저성장 고물가 이슈가 불거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또 최근에는 그래도 성장이 워낙 튼튼하잖아. 그럼 고성장 고물가. 그러니까 이 세 개의 국면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각각의 국면에서 양호할 수 있는, 양호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을 갖다가 포트폴리오에 심어놓고 국면의 변화에 따라 그 포트폴리오에 심어놨었던 그 자산들, 그 종목들에 대한 비중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약간은 좀 다이내믹한 운용. 그러니까 스테이틱이라는 건 정적인 거죠. 박아놓고 기다리는 건데 약간은 이 시나리오에 따라서 조금씩 따라가주는 그런 형태의 운용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인플레 헤지에 대한 말씀. 두 번째는 환경 변화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런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제 포트폴리오 비중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형태의 전략, 이 두 가지 정도를 좀 추천해 드립니다. 각 시나리오별로 이제 세 개의 국면을 말씀해 주셨는데, 뭐 이건 되게 사실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각 시나리오별 확률을 저희가 어떻게 부여하면 좋을까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년까지 이렇게 보아서는 저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제 책에서도 썼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고성장 고물가에 대한 기대를 여전히 좀, 그러니까 물론 고성장 고물가라고 해서 뭐 10%씩 오르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있었던 그 저성장 저물가 대비해서 한 레벨 올라온 성장이 나오는 그런 국면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가능성이 50%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저성장 저물가의 늪에 빠져버릴 확률도 한 20-30% 정도 된다라고 보면, 마지막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그게 한 20% 정도 언더하니까 가장 가능성이 낮은데, 다만 저성장 저물가에서 고성장 고물가로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예상하지 못했던 이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확률이라는 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그 정도를 좀 보고 있고요. 조금만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린다면은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이라는 것 자체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옛날에 70년대 보셨던 것처럼 성장이 막 마이너스로 바뀌고 그리고 물가가 막 엄청 오르고 10%씩 뛰고 이제 이런 그림하고는 좀 다르게 한다면 이제 뒤쪽의 꼬리를 길게 말고 가는 일시적 인플레이션, 일시적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은 일시적이라는 말은 이제 하도 이제 욕을 많이 먹어서 이제 안 쓰려고 하고요. 그런 형태가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중국 경제가 정착륙을 할 것인가 아니면 연착륙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많았었는데요. 중국의 정부의 이런 부동산 정착륙 방지와 또 어떻게 보면 위안화가 평가 절상될 수 있는, 같이 올라올 수 있는 요인 같은데, 이런 중국 정부의 이런
행보가 좀 갖는 의미와 이게 한국 같은 그 나라의 네. 정치 영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되게 어려운 질문을 예. 주신 건데요. 결국에는 그 중국이 이제 부동산 쪽에서의 성장이 둔화될 것 같다. 이거는 지금 컨센서스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홍다 사태가 제2의 리만 사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되게 좀 과도하지만 결국에 홍다 사태 이후에 부동산 시장 쪽에서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중국 정부도 그렇고 그 다음에 투자자들도 상당히 많이 적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중국 경제 자체가 규모가 워낙에 커요. 사이즈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커졌어요. 그러면 옛날에 작은 경제가 크게 성장하는 거하고 그럼 10%씩 성장하면 가능하잖아요. 워낙에 경제 맞습니다. 사이즈가 작았으니까. 근데 지금처럼 G2까지 올라올 정도로 이렇게 커진 상태에서 옛날처럼 10몇 %씩 성장하는 거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중국의 성장률은 꾸준히 둔화가 되어 왔어요. 2010년도 초반에는 두 자릿수였지만 12, 13년 넘어오면서 8%. 그래서 뭐 바오빠라고 해서 좀 그러니까 8%를 맞습니다.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요즘은 6%, 그 다음에 이제 5%, 4% 이게 계속해서 내려가게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참 신기한 게 안정적으로 너무나 이제 예쁘게 내려가요. 이렇게 쭉쭉 이렇게 주저앉거나 예. 그러지 않고. 이 가장 큰 이유가 어딘가에서 성장이 부족할 것 같으면은 무언가로 메워준 거죠. 그 무언가로 메워주는 가장 주요한 동력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었던 겁니다. 그럼 걔가 빠지면 예. 이게 성장의 변동성이 커지, 이 쭉쭉 주저앉는 이른바 이제 그런 게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착륙의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게 이제 이슈가 되는데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부동산 쪽에서 성장이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럼 성장은 소비와 투자와 수출로 성장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 투자 쪽에서 좀 사실상 힘들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수출 쪽에서 키워줘야 되는데 사실 수출 성장합시다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제가 수출하고 싶어도 살 사람이 안 사면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답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출 성장이라는 거는 의도해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됐었을 때는 위안화의 절상 속도를 천천히 가져가는 전략.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에 있는 수출이 환율 때문에 막 무너져 내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제어를 하는 정도. 그 정도로 수출 쪽에서는 성장을 갖다가 좀 부양을 하고 내수 쪽에다 초점을 좀 맞추게 될 것 같은데 소비를 부양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건요 물가를 잡아주고 금리를 낮춰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아야지. 예. 좋은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위안화를 절상을 해가지고 그 이제 물가를 잡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물가 잡는 방법이 결국에는 통화를 절상해서 잡는 방법이 있고 금리를 인상해서 잡는 방법이 있는데 예. 이제 중국 당국 같은 경우는 이제 위안화 절상 쪽을 조금 이제 선택을 하고 금리 인상 속도는 좀 천천히 가면서 위안화 절상을 통해서 이제 물가를 갖다가 좀 안정시키려는 그런 전략을 좀 선택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소비 쪽에서 올라오는 게 좀 강해질 것 같고요. 하나 더 이제 아까 힌트를 주셨던 건 뭐냐면은 중국이 지금 금융 개방의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가져가고 있어요. 금융 개방을 하게 됐었을 때는 중국에서 서비스업에 대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시장을 열어젖히면서 중국으로의 자본 유입이 강해질 수 있죠. 중국으로 자본 유입이 된다는 얘기는 달러를 팔고 위안화를 사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건 이제 위안화 절상하고도 맞물리게 되고 이 위안화의 절상이 물가의 상승을 갖다가 어느 정도는 억제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뭐 캐나다 이제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예. 양적 완화 종료를 결정했고 또 영국 같은 경우는 또 경기 부양책을 또 발표하고 있는데 그럼 미국과 지금 중국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유럽과 그 미국의 다른 좀 선진 시장의 좀 동향을 어떻게 네. 보시는지 한번 말씀.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을 서두르려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저도 좀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영국이 약간 이제 그 만약에 스태그플레이션을 보고 싶다면 저는 영국 경제의 흐름을 조금 좀 보시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이제 임금 상승률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브렉시트라는 게 사실은 16년도에 이제 투표가 됐었고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뉴스 플로우를 보면은 전부 다 똑같아요. 외신도 이 브렉시트로 결국에는 자기 발목을 잡은 구조가 됐다. 그래서 노동력의 유입이 줄어들었다라는 얘기가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민 정책을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서 좀 막았던 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낮은 임금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의 숫자가 줄어들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미국에 비해서는 영국이 조금 더 이게 지금 타격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성장은 둔화가 되는데 물가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어떤 고민이냐면 성장을 바라봤을 때는 금리를 낮춰야 되고 물가를 바라봤을 때는 금리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럼 금리를 올리면서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
어느 한쪽을 사전에 선제 제압을 해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양쪽 전선이 펼쳐져 있으면 모순되는 적으로 인해서 양쪽 전선이 펼쳐져 있으면 양쪽을 다 한꺼번에 나눠서 신경 쓰는 게 답이 안 나오니까 모순되잖아요. 그러면 한쪽을 신속하게 제압을 하고 다른 한쪽에 신경을 쓰는 게 낫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과거 사례를 봤을 때도 물가를 먼저 제압하려는 모습을 보이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도 보면 이제 중앙은행들이 물가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쓰려는 모습을 보이고 이게 캐나다나 영국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 같은 케이스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금리를 0.75% 인상을 해버렸고 브라질 같은 경우는 뭐 1.5%씩 올려버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물가 상승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대 그게 만들어지게 되면은 나중에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이게 표현이 맞나요? 네. 이게 말씀드릴 때마다 헷갈려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선제적인 제압에 나서려는 모습을 먼저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경제 규모가 좀 굉장히 큰 편이죠. 그리고 미국에서 통화 정책을 썼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줄 수 있는 충격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공모함을 돌리는 느낌이죠. 다른 국가에 비해서 통화 정책의 속도가 조금은 더 늦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볼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한국 그 가계 뭐 부채 관련 얘기도 요즘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뭐 전체적으로 한국 경제 입장에서 좀 내년도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은행에서도 바라봤었을 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잡는 건 금융 안정 사이드를 좀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성장을 굉장히 많이 봤었다면 이제는 금융 안정에 대한 고민들도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는 올해 이제 뭐 4% 성장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내년에는 이거보다는 성장률을 조금은 낮춰놓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이른바 영끌 같은 거죠. 과도하게 만들어내는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쪽에 있는 버블 우려들 이런 것들은 이제 사전에 차단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첫 번째는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어느 쪽이 타격을 받게 될 것인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제한적인 금리 인상이라고 해도 사회 취약계층에 받는 충격 그리고 이로 인한 소비의 둔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경제 환경입니다. 미국에서는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될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헝다 문제로 인해서 부동산 섹터에서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불거질 거예요. 그걸 제한하기 위해서 금융시장의 개방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하고 연관이 되냐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달러의 가치를 건드릴 수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위안화 환율 이걸 이제 건드려 놓을 수가 있죠. 그럼 우리나라 달러원 환율도요 굉장히 높은 변동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보면 환율이 되게 빠르게 뛰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훅 주저앉고 그래서 이 시장 이제 대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나라 환율의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커질 수가 있다. 이 두 가지 정도를 이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전망까지 한번 정리해 주셨고 원달러 환율 역시도 내년까지도 상당히 좀 빠른 변동성,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뭐 이제 오건영 부장님 모시고 내년도 경제 전망과 금리, 물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도 알찬 콘텐츠로 구독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이언트 TV의 안덕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